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14쪽입니다. 여러분 14쪽 찾았습니까? 영어로서의 우울.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피우스의 그 바로크 서정시에서 이제 멜랑콜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하기 전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또 텍스트만 보면 좀 그러니까 그 바로크 시대의 어떤 유물 혹은 유산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독일의 이제 지역 중에 한 곳이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레스덴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드레스덴 궁전 안을 그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당시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바로크 예술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거든요. 특별전을 개최 뭐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로크 예술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화려하고 새롭고 뭐 어, 예술가들도 그렇고 이제 기장을 화려하게 하고 뭐 또 화려한 가발도 쓰고 이렇게 어쨌든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장식품들을 보더라도 그런 느낌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예. 음.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에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거의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뭐 박물관의 섬이라고도 불리고 하는데 어쨌든 독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록을 중시하는 국가 아닙니까? 기록 문화가 그래서 이제 독일이 물론 연후에 바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배상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연후에는 이제 대전 직후에는 국토가 황폐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우리가 했듯이 독일도 이제 경제개발을 하고 이제 서독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뭐 세계 1위의 강국에 올랐을 즈음에 이제 막 뒤에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어쨌든 주변국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또 배상도 하고 지금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에서 독일이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바로크 양식의 끌작이라면 이제 쉐빙어 궁전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제 여기 드레스덴하고 가깝죠. 베를린, 드레스덴, 그다음에 프라하, 프라하인데 여기에도 이제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바로크 예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쩌빙어 궁전이거든요. 실내를 이제 들어가 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네. 밖에서 봐도 이제 굉장히 옛날 건축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거 아니죠? 네. 이런 게 이제 바로크 시대 유산입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안 나쁠 때 찍었는데 아마 독일에 흐린 날이 많아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는 야외로 사람들이 막 봅니다. 자, 이런 바로크 시대 한적으로 텍스트 보기 전에 느껴보는 지에서 서빙어 궁전이 또 있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드레스덴 지역이 어쨌든 어, 바로크 유산을 많이 간직합니다. 자, 또 조금 나중에 일단 텍스트 먼저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제가 사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의 시세계에서 우리가 저번에는 이성세계에서의 어떤 우울, 즉 30년 전쟁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을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병으로서의 우울입니다. 이 멜랑콜리가 그 물론 구체적인 역사 사건,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개해서 또 시에서 표현도 되지만, 또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어, 심각한 병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기 나왔다시피 트레넨 인 슈베르 크랑카이, 슈베르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무거운, 뭐 어려운 뜻도 있지만 무거운 병 하면 이게 이제 중병 아닙니까? 그죠? 트레넨 하면 이제 조금 현대 독일하고 조금 다르지만 하가 빠져야 되죠. 트레넨 인 슈베르 크랑카이, 중병 속에 흘리는 눈물. 흘리는 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건 이제 의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이 화자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난 모르겠다. Mir ist, ich weiß nicht wie. 자, wie 하면 영어의 how죠? 난 모르겠다. wie. 어떻게 mir,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나는 나는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 밤낮으로 울어댄다네. 수천의 고통 속에 앉아있으며 수천 가지 두려워하지. 내 마음속 기운은 사라지고 정신은 영락하고 두 손은 쭉 늘어진다. 뺨은 창백해지고 생기 있게 빛나는 눈빛은 이미 다 타버린 촛불처럼 사라지는구나. 영혼은 마치 3월의 바다처럼 명랑해. 네? 자, 본문을 또 보고 싶으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쩔젠 하면 이제 여러분 한숨 쉬다는 뜻이죠. 표, 운표. 이건 뭐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말이죠. 반복해서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현대독일하고 조금 다르죠. 윕실론이 아니고 원래는 알파벳 E죠. 바인네, 운다 할 때. 이 바인네 탁 운나. 땀나주로. 이제 인타우젠트 메리트 라는 고통 속에서 막 앉아있다. 인타우젠트니까 한 가지 고통이 아주 뭐 여러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어를 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빨기 없이 고통과 슬픔 속에 이제 시달리는 이 화자가 멜랑콜리한 그런 어떤 지금 상태입니다. 이 시적 화자가 이제 1인칭 형태로 등장했던 시가 이제 만사가 허무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시를 제외하고는 방금 이 이제 시의 후반부나 종결부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 등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나의 해이, 또 나의 불안, 나의 침묵, 뭐 이런 표현이 나라는 1인칭 화자가 직접 나온다. 예. 인간의 비참이라는 시에도 나오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시에도 나오고 조국의 눈물이라는 시에도 이 나라는 표현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병 속에 흘리는 눈물에서는 이와는 달리 시적 화자가 겪는 고통이 이제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외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이 시적 화자가 자기가 걸린 병의 원인이 뭔지, 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안 밝힙니다. 또 자기가 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안 밝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자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묘사는 계속해서 이제 중심 주제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만 아니고 우리와 나, 너희들 모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허무라는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직접 시 원문을 여기 지금 인용한 부분을 보세요. 우리는, 나는,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이더냐.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소유하고자. 지금 우리는 고상하고 위대하지만 내일이면 이미 흙 속에 묻혀 있어. 지금은 꽃, 내일이면 오물, 우리는 바람, 거품, 안개, 진해, 들이, 이슬, 그림자. 부분이 나와 있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블루면 꽃인데 모르게 내일은 코트, 오물이 되어버린다. 오물이 됐지만 이게 사실 통입니다. 그 다음에 비어진 안빈트, 우리는 바람이고, 싸움, 거품 같은 종, 아인네벨, 안개고, 그죠? 박, 시냇물이고, 어? 아인라이프, 아인타우, 아인, 샤텐, 이것도 이제 태가 사실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됩니다, 그죠? 타우, 이슬이고, 또 슬이고, 뭐, 그림자고, 뭐 시냇물이고, 이런 식으로 드덥성을 표시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이제 사적인 게 아니고, 이 보편적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마지막 시에서도 이렇게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지 못하고 좀 암울한 실상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마지막 시행에서도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거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란 무엇인가? 쓰라린 불안이 마구 섞여 있는 꿈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행위가 불안이 뒤섞인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적인 화자가 지금 걸려있는 이 중병, 멜랑콜리는 어쨌든 치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식구에서는 현실 경험에 의거한 어떤 비관주의를 초월해서 개인의 자유 의지까지도 부정하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믿음과 은총, 종교의 힘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지금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스토아주의와 우울. 이 스토아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금욕주의입니다. 자기 절제와 그죠? 이 스토아주의와 이 우울, 멜랑콜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시에서 그리피우스의 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피우스는 일종의 이제 순교자극, 이제 종교와 관련된 거죠. 드루지아의 카타리나라는 그 연극에서 그리고 파피니안이라는 연극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토아주의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항상심, 이 항상심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항상 유지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베슈텐디히카이트. 영원한 영속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슈텐디히카이트.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아주의 덕목인데 이런 가치를 이 순교자극에서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윤리적 자세를 강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와 어떤 상실의 경험에 이제 대응하려는 그런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제 마음의 평안이라는 시에서 시 제목이 루에 데스 게뮤테스 게뮤트 하면 이제 마음이란 뜻도 있고 뭐 루에 이거는 이제 안정된 고요한 상태죠.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일종의 송가입니다. 시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좀 스토아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 우리가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Der hohe Geist 이걸 지금 의역을 많이 했는데 고매한 인간 뭐 맨쉬 인간이라는 뜻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고매하다는 표현은 이제 오해 이런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이스트는 이제 영어로 치면 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뭐 영혼, 영이죠, 영. 고귀한 영혼. 뭐 조금 뭐 의역을 많이 안 하면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조금 많이 의역했죠. 고매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 이제 원어도 같이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아주의의 가치를 이 시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고결한 정신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용기를 가지고, 여기 나오죠. 분치를 한 운명의 거짓 화려함을 비웃고 육체와 세월이 시달려야만 하는 것에 오히려 저항하는 겁니다. 또 거대한 세계의 패스트, 흑사병과도 같은 이 죽음을 거기에 맞서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오히려 신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만한 허무의 연기를 조롱한다. 그만한 허무의 연기, 이런 거는 원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한 허무의 연기. 이걸 그대로 번역했네요. 슈톨트 하면 이제 자랑스러운, 좀 이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만하다 했습니다. 그죠? 아이텔카이트, 이게 이제 허무함, 그죠? 라우, 연기를 그대로 번역했네요. 이 허무함이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죠. 라우프 이제 연기니까 이게 또 덧없는 허무함을 어쨌든 의미하는 것이고, 아이텔카이트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좀 무상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죽음이나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토아주의의 어떤 이런 호의 가이스트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는, 고귀한 영혼, 고귀한 정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이 화자가 이 스토아주의의 윤리와 지혜를 부인하고 있는 자를 굉장히 찬미하고, 또 자기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존재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에서 보면 이 화자가 이런 점을 분명히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 고매한 인간, 고귀한 영혼이죠. 이 사람은 자신 속에서 나처럼 항상 재빨리 도망치다 아무런 결실 없이 헤매는 자가 찾는 것을 발견한다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축복받은 이 호의 가이스트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 자신은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는 존재라. 파우스트가 처음에 방황하는 존재 나오죠. 그렇지만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그죠?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하늘로 이제 이끌려 올라가듯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도 이 시에서 보면 이 시적 화자, 나는 자신이 찬미하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내 불행이여, 무엇이 날 잡아놓고 있는 걸까? 언제나 달콤한 평온이, 편안한 즐거움과 지고의 행복이 날 감싸 안을까? 분주의 거치에 있는 호화로운 보물들, 그래, 명예와 세상보다는 흥겨운 들판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련만,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이 화자가 한편으로는 이 마음의 달콤한 평안을 찬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불행한 운명을 참 슬퍼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실제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 윤리적인 이상하고,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불행한 어떤 상황하고 이 어떤 차이, 어떤 균열,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간격 때문에 이 화자가 이제 멜랑콜리한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찬미하는 이 스토아주의 덕목들, 예를 들면 변함없이 항상 유지되는 그런 항상심, 아까 독일어로 베슈텐디시카이트죠, 영속성, 또 어떤 지혜,
이성, 뭐 우정, 평정, 마음의 평정, 막 이런 것이 이 화자가 체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으로 유토피아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위안을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화자는 그런 이상에서 유토피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그런 불행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픈 겁니다. 멜랑콜리하다는 이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죠. 자기가 도달을 못하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이 시는 그 운명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충고하는 그런 어떤 스토아주의 덕목을 독자에게 요구했던 파울 플레밍이라는 그 작가의 시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안지. 이 시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에서 보면은 이 궁정과 도시 세계와는 대조되는 전원 생활을 그리워하죠. 동경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동경의 차원에 머무릅니다. 이 화자가 어떤 결단과 행동을 유발하는 화자로 하여금 결단과 행동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 말미에 가면 이런 어떤 이상에 대한 산미 그리고 자기 자신 시적 화자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 이게 그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죠. 그래서 멜랑콜리하다는 겁니다. 좀 우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의 종류 중에서 이제 종교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남았죠. 종교적인 그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사상으로서의 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그리피우스의 허무시가 고통으로 충만한 이 이성의 삶 그리고 신앙을 또 상실했다는 이 절망적인 상태 이런 걸 시에서 표현하면서 어떤 멜랑콜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피우스의 종교시는 이와는 반대로 신을 찬미하면서 독자에게 종교적인 위안을 전달합니다. 종교시에서는 그래서 이 작가가 종교적인 이 시에서 신을 어떤 존재로 지금 표현합니까? 모든 고난을 몰아버리는 연락 루스트가 이제 뭐 쾌락이나 아주 좋은 상태이죠. 기분이 이 알레스 라이프 모든 라이트입니다. 고통, 고난을 페어트라이브의 동사는 뭘 주방하다, 몰아낸다는 뜻이니까 알레스 라이트 모든 고난을 고통을 페어트라이브 몰아내는 루스트 쾌락 여기는 연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끔찍한 중압 속에서 느끼는 위안 트로스트가 위안 아닙니까? 그죠? 원래 헤르파면 뭐 뜰번 뭐 하여튼 좋지 못한 기분을 말하죠. 라스트는 좀 부담이나 짐이죠. 그런 것 속에서 느끼는 위안 이렇게 신이 그런 위안을 트로스트를 주는 존재다는 거죠. 이렇게 신을 찬미하고 또 예수가 탄생한 밤을 태양보다 더 밝은 밤 나트 엘 als die Sonne 원래 애가 빠졌죠. 태양보다 헬 영어에서 헬 하면 지옥이지만 여러분 독일에서 헬은 밝은입니다. 그죠? 태양보다 밝은 밤 이렇게 또 공포와 지옥의 불안과 전율이 힘을 잃은 기쁨으로 가득한 밤 그죠? 프로이덴 라이히어 나 기쁨으로 라이히 영어의 리치죠. 충만한 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을 통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은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신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신을 믿으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승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이승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성의 고통이 연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죠?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 안 하죠. 죽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게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신 건강에는 그죠?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뭐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뭐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어쨌든 그렇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의 서무시에서 그 현실의 어떤 화려함이 허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시에서는 이승에서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게 이제는 오히려 허상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제시되니까. 그래서 그리피우스의 종교 이 중에 보면 현세에 대한 절망이 또 표출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중에 구원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이 이제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을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여러 가지 커다란 불안을 겪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한 것은 신을 말합니다. 그죠?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원문 중에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엇 하러 내가 슬픔, 두려움, 불안, 비난, 끔찍한 고통, 십자가, 괴로움, 모멸과 죽음에 눈길을 주겠는가? 나의 주님은 앞장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지나 아버지에게로 가셨다. 의심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복해서 잘 말하는 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의심하는가? 이 짧지 않은 고난은 순전히 장난에 불과하고 순전한 장난, 그죠? 라우트 베르첸입니다. 라우트 순수한 순전한 베르치, 뭐 농담, 장난 이런 것이죠. 순전히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순전한 장난, 오직 장난이다 뭐 이런 뜻이죠. 불가할 뿐. 그것은 단지 구름, 연무, 사물의 폭풍을 하네. 예. 원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시에서는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앞의 다른 거는 좀 그런 게 희망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 해야 되는 희망을 표현한 내용이 좀 다르죠. 물론 이 시에 이제 1년에 보면은 다른 고통 표현이 물론 처음엔 나옵니다. 여기 표현처럼 번개와 탄식과 공군과 불안과 피통, 블리치, 번개죠. 아, 이제 의성어죠. 이제 한탄할 때 우리 의성어죠. 그 다음에 not, 이게 또 하가 원래는 요즘에는 없죠. not, 궁피, 앙스, 불안, 배, 슬픔, 이런 것은 의기소침해진 나의 정신을 영악하게 하고 또 드라린 우수, 베무트, 이게 이제 우수라고 번역했죠. 슬픈 마음, 비엔데, 그죠? 에르프, öl번, 슬픈, 뭐, 여기 스라린에서, 스라린, 이 비에는 이를 물어뜯는다. 그래서 고통의 표현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스라린, 우수,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나중에 어쨌든 또 중간에 신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신이시여 선한 신이시여 오직 저에게만 너무나 엄하신 판관이시여 당신의 분노가 저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조롱과 비방이 그 어떤 것입니까? 눈과 귀를 통해 얻게 된 괴로움에 계속 시달리던 나는 절망 속에서 하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의 영역을 더듬는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난 도망칠 수 없을까? 밝게 별이 빛나는 밤이 태양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1년을 마치는 마지막 탄식이 이겁니다. 아침 노을과 저녁 시간이 매일 나를 짓눌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노을과 저녁 시간이면 거의 하루 종일이죠. 절망과 우울이죠. 그런데 이제 이연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전환됩니다. 선명하게 대조를 줍니다. 특이하게도 1인칭 화자가 죽은 자로서 말을 합니다. 그는 세계의 창조주가 몸을 들려 자신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나의 굳은 시신에 새로의 삶을 불어 넣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10년 끝없는 균열, 지옥 중의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니 나를 다시 거두어 주실 것을 확신에 차서 기대한다. 이렇게 완전히 1년과 2년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완전히 전환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으로 완전히 이제 3년에 가면은 이제 이 소망이 실현되는 거죠. 죽음은 자신을 넘어 자신과 반대되는 것. 그죠? 네. 즉 부활을 지시하고 나는 자신의 구원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탄식, 나의 죽음은 죽었다. 육체는 죽어도, 그죠? 육체는 죽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부활한 거죠. 구원을 받으면. 그죠? 그분은 위안을 주시며 내 마음을 소생시키고 내게 고요한 영혼을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고통도 내가 느끼는 연락과 비교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바로크적인 전환, 다시 말해 죽음의 죽음, 절망의 안위로 역전되는, 그래서 해소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이 종교시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찰과 우울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 리피우스시에서 성찰과 우울에 관해서 이제 하고, 오늘은 어쨌든 바로크 시는 오늘로 마칠 겁니다. 성찰과 우울을 잠깐 보면 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제가 입니다. 뭐 주면 도중이지만 조금 제가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크 음악을 여러분 잠깐 듣고 계신 동안에 네? 여러분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겨울 부분을 우리는 그때 들었고, 이제는 이제 다른 노래입니다. 다른 바로크. 네?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우울로 이제 넘어갑시다. 이 그리피우스 시에서 이제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이 앞에서는 이제 종교시를 통해서 이런 신을 믿는 어떤 종교적 구원을 통해서 이제 가능했지만, 또 다른 방식이 이 고독 속에서 냉정하게 오히려 자기가 관찰도 하고 조용히 성찰과 어떤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성찰과 우울, 성찰이란 말은 이제 반성이라는 말과도 거의 같은데,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성찰을 통해서 멜랑콜리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제 이 시에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인잠카이. 이제 이 시에서 보면은 이 배경은 시가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은
궁전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선민들의 쾌락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 시적인 화자 여기서 이제 나죠. 이 시인에게 멜랑꼬리한 장소가 되는 곳이 이제 방금 말한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혹은 천민들의 쾌락에서 멀리 벗어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 고독한 이 화자의 어떤 관찰 그리고 이 사람이 관찰하는 대상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자연의 대상입니다. 뭐 계곡 혹은 절벽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인간의 삶 중에서 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역사란 말인데 여기 어떤 동굴 이 전부 자연이죠. 거친 숲 그 다음에 이제 해골 사람이 죽었든지 동물이 죽고 나서 뼈만 남은 거죠. 해골 또 시간이 삼켜버린 돌멩이 알가죽만 붙어있는 뼈 이런 걸 조용히 관조하면서 이 사람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이 이 화자에게 불러일으키는 하는 무수한 생각들은 이 우울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는 즉 나는 앞서 살펴봤던 그 허무시에 등장하는 그 화자하고는 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인간사의 본질이 허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거를 슬퍼하고 뭐 비탄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독이라는 시에서는 그래서 이 시에는 보면 고통의 언어나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멜랑꼬리가 비탄과 분리됩니다. 이 화자가 거리를 좀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유하고 또 명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철학자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사색가란 말 인문주의 전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색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지금 나오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그리피우스가 멜랑꼬리의 어떤 탐구와 명상의 능력을 부여한 그 인문주의 전통에 아무래도 좀 조예가 깊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적인 화자는 이러한 전통에 입각해서 성찰하는 자세를 하면서 이 멜랑콜리한 시선으로 멜랑콜리와 결합되어 있는 대상들 아까 위에 표현되었던 뭐 시간이 삼켜버린 돌멩이나 동굴이나 해골이나 살까지만 붙어있는 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사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지금 보세요. 동판한데 지금 흑백이지만 그죠? 여기 보면 사색에 잠긴 폐허 속에서 이 보세요. 전부 거의 폐허 상태 아닙니까? 그죠? 폐허 속에서 사색에 잠긴 철학자를 지금 동판화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어떤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멜랑꼬리를 비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또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네. 자, 한번씩 시간을 확장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유희와 멜랑꼬리입니다. 유희. 그래서 이제 그리피우스의 시에 나타난 이제 우울, 즉 멜랑꼬리의 양상을 쭉 이렇게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울과 유희와의 연관관계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이 시입니다. 에벤빌트 운저스 레벤, 운저스 레벤. 이게 이제 게니티브 비격이죠. 우리 삶의 에벤빌트. 빌트 하면 어떤 그림, 이미지, 상을 말하는데 에벤이 붙었으니까 닮은 상입니다. 닮은 이미지. 우리의 인생과 닮은 모습. 결국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시제목이 우리 삶과 닮은 꼴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우리의 인생과 닮은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서탱이 보면은 시간의 유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Das Spiel der Zeit. 시간의 유희. 영어로 지금 play라는 표현하고 같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음미했던 만사가 허물오다라는 시에 나오는 시간의 유의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연기하는 우리가 인간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다. 그 뒤에 나오죠? 연기하는 배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유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불안정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유의다. 인간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면서 연기를 한다고 볼 때 그 시간의 유의가 항상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의 놀이입니다. 이 유의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의가. 그래서 이 유의, 즉 인간의 앉아있지만 확고부동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락하기도 하는 그런 일종의 놀이입니다. 이 인생이. 그래서 여기 PP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자는 올라가고 이자는 추락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의 유의는 어제 있었던 것으로 사라졌으며 지금 행운이 더 높인 것. 내일이면 가라앉으리. 이건 이제 몰락의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전부 희노애락이 있고 상승과 몰락이 있듯이 그죠? 이런 대조법을 통해 저술되는 이런 극적인 유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극적인 어떤 놀이와 같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장식품을 다 빼앗긴 후 죽음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 때까지 지속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결국 또 나중에 나이 들면 죽죠. 죽음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 때까지.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흙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흙에서 태어나서 다시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하강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뭐 여러 장식품을 다 빼앗긴 후에는 결국 죽음이 우리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이 인생의 유의, 일종의 놀이지 이게 이제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물론 1657년 이후 판본에서는 일상의 체스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있었답니다. 부제에 체스놀이 이제 이게 이제 대양장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물론 체스놀이가 직접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부제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신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한다는 지적. 또 인간은 눈먼 눈먼 유의를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런 가련한 손님이야.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써 이 세상, 이성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뭐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죠. 오래 살아봤자 뭐 80년, 90년이. 그죠? 떠나야 돼. 이제 이어 아르멘 우리 가련한 아르멘 하면 이제 불쌍한 존재죠. 인트 누워 게스트 이제 손님들이다. 결국은 떠나야 된다. 이게 이제 인생 자체가 체스놀이와도 같아. 우리 장기판처럼 동양에서는 장기죠. 서양에서는 서양장기 체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자에게 교훈을 직접 전하는 이 시 종결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시간이 아직 견딜 수 있는 한 이 진지한 유의를 하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향연과 작별하게 되면 왕관이든 지혜, 권력, 또 재화가 인류 이런 화려함으로 남게 됨을 배워. 이렇게 세상이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진지한 유의에서 우리 인간이 얻는 것이라고는 결국은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웅다웅해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덧없음에 대해서 통찰해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는 없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고통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어, 비의 유의가 되는 겁니다. 비의, 그죠? 프라우입니다. 어떤 비의 유의.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 하나의 슈필, 놀이, 유의라면은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너무 트라우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생각을 어떻게 인생을 하나의 슈필로 보면서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성찰과 어떻게 보면 조금 맥이 연결되는 느낌도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피우스의 시에서 우울과 유의가 이렇게 결합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또 다른 시 한 편 해가지고 또 바이하우의 바우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이슈타인, 바이하우라고 했는데 고유명사라고 봐야 돼요. 원래 형용사 바이히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이건 고유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허슈타인. 이 시에서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시에서 멜로토메누스가 고귀한 친구 팔레메데스와 폰타누스에게라는 그 부분에 이제 나오는 식구를 지금 이제 밑에 소개합니다. 이 바이하워의 바이토이라는 시는 어느 늦은 가을 이 그리피우스하고 친구들이 그들이 또 다른 친구인 브란덴부르크의 궁중 고문관인 요한 카스파르 폰 게르스도르프 이름이 길죠. 이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로 이웃한 네 군주국 출신인 나와 세 명의 친구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낸 후 그 다음날 산책을 하면서 자기 조국의 상황이라든지 도망한 자신들의 삶, 또 세상을 떠난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레오니데스가 대화를 끊으면서 제안을 합니다. 더 슬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심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일들은 이제 좀 떨쳐버리고 초원 위에 있는 매우 커다란 바위돌을 놀이판으로 해서 좀 흥겨움을 우리가 이왕 온 거니까 좀 흥겹게 놀자는 거죠. 그래서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하우의 바위돌은 이 바위돌 위에서 벌인 카드놀이를 기억하기 위해 시를 짓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 친구의 제안으로 이제 시를 창작하는 그런 이제 세 편의 경쟁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텍스트에서는 여기서 멜라토메누스 수심에 잠긴 자라는 이름인데 이 멜라토메누스라는 이름으로 그리피우스가 현 시 중에서 일부를 이제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보면은 이 조국의 고난과 마르지 않는 눈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멜랑콜리한 자, 이름이 멜라토메누스죠. 이 사람에게 이 바위는 세상의 닮은 꼴이라는 표현, 에벤빌트 대 벨트 이렇게 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납니까? 내 생각에 이 돌은 세상의 진정한 소식이자 닮은 꼴. 그 위에서 우리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해 피와 몸과 라이프, 헬프 이건 이제 몸이죠. 라이크에 나와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시제가 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어떤 목표를 위해서 피와 몸과 또 명예와 재산과 신분을 그래 영혼까지도 종종 내기에 걸곤 하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유의는 놀이판인 돌덩이 위에서 펼쳐지는 카드놀이로 이래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시가 세상사라는 유의를 카드놀이로 보고 결국 유의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카드놀이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기침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계속 읽으려니까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나 그죠? 네.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어, 제가 조금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카드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계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죠? 다 다르죠? 그런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물론 카드에서 보면 뭐 위계 질서도 나오지만 또 그런 걸 흔드는 불안 요소도 또 있죠. 카드 놀이 하면서 얼마나 이제 운이 작용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금 재밌는 점은 이 카드 놀이를 하는 우리라는 게 전부 지금 보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네 제후국이라 되어 있죠. 네 작은 국가들입니다. 여기에서 다 왔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이 동시에 네 제후국이라는 카드 속 인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조금 다중적인 의미가 어쨌든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카드놀이 어떤 카드나 카드놀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발트 베냐민이 한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발트 베냐민이 한 말이 나오죠. 어, 발트 베냐민이 슈타인 이 돌덩어리가 멜랑콜리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덩어리가 이제 바위 덩어리 같은 큰 돌덩어리는 뭐예요? 육중하죠, 무겁죠. 그리고 저 울산바위처럼 또 흔들흔들하면서 불안정한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이하우의 바위돌도 역시 이런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에서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죠. 거친 돌은 무엇을 산출하지? 한마디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 그죠? 바위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돌은 얼마나 큰 하중으로 짓누르는가? 지상의 것을 목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자. 하늘 위로 오르지 못한다. 그는 불안해서 흐르는 땀에 젖어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기만 하지. 그 돌은 날카롭고 뾰족하게 솟은 곳에 불안정하게 놓여있다. 둥근 지구 위에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모든 것이 몰락하는데 그 무엇이 존속할 수 있어? 뭐 어떤 게 계속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 그리피우스에 의하면은 지구란 거대한 돌덩이라고 볼 때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사,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몰락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마다 먼저 죽고 또 뒤에 죽는 그 차이죠. 끊임없이 다 죽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부단한 죽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단한 죽음이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인간이 숭상하는 그 뭐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거 결국은 전부 하나의 유희고 환상이다. 결국은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 카드놀이가 끊임없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벌이는 허망한 어떤 유희를 비유하는 것이 이제 지금 카드놀이죠. 그래서 이 카드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뭐 돈을 많이 모으기를 바라지만 또 동시에 많은 것을 잃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려 하지만 오히려 명예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찮은 판돈을 두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 할 필요 뭐 있느냐. 어차피 죽을 운명이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뒤에서 나오는 표현도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행운이 자신들에게만 웃음을 짓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왕과 귀부인 카드를 수없이 헤아리고 있고, 그러나 보라, 얼마나 민첩하게 저자가 승승장구하며 그를 죄인 취급하며 내보내고 그가 준비해 둔 돈을 가져가는지. 이렇게 딸 때는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 보면 결국 또 이럴 때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이 이 카드놀이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놀이는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계속 할 수는 없죠. 인생이 끝나듯이. 그래서 이런 놀이가 결국 유희가 이렇게 종결된다는 것은 우리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삶의 종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결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지금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남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또 음미해 보세요. 결국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멜랑꼬리를 다양한 유형의 시를 통해서 표현한 그리피우스의 이제 시들을 음미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시간도 아닌 것이, 실제로 이 그리피우스의 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면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한된 학기 어떤 시간을 고려할 때 무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 정도로 이제 끝을 내겠지만, 여러분이 텍스트, 제가 이제 텍스트 중간중간에 시간 관계상 막 보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크 클래식 음악 듣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시간 다 됐거든요. 57분이에요. 이 정도로 마치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우울하지 않고 좀 더 우리 마음에 어떤 밝은 긍정적인 그런 이제 기분을 줄 수 있는 시를 찾아보죠.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